최근 한국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인해 캐나다는 비상사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잘 나간다던 한국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할 겁니다.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을 한국과 추진 중이던 캐나다.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단 한 번도 쫓기는 입장이 된 적이 없었죠. 그랬기에 캐나다는 강도 높은 조건들을 한국 앞에 나열했습니다. 우리는 독일도 있는데 너희는 자동차 공장까지 지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60조 사업비 안에 당연히 30년 무상 유지 보수와 정비는 해줘야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나열한 것이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조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러시아 분쟁 시 군사적 지원까지 할 것. 하지만 그 오만하던 캐나다는 몰랐습니다. 진짜 강대국은 목소리로 증명하지 않고 이미 조용히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최근 대한민국 특사가 사우디를 다녀온 후에 납기 일정을 공개하자 캐나다는 사색이 되고 말았는데요. 과연 캐나다가 두려워한 한국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이클, 사우디가 서명했어. 자그마치 650억 달러야, 한국이랑. 보좌관이 내민 태블릿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천천히 그 숫자 옆에 선명하게 찍힌 한국 국기를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캐나다 국방부에서 전략 조달과 해군 현대화를 총괄하는 부차관보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해리슨입니다. 27년 경력의 안보 방위산업 정책 전문가이며 캐나다 해군 전략기획실장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우리가 쫓기는 입장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캐나다는 언제나 선택하는 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소식이 터지기 몇 달 전부터 우리는 한국에 매우 공들인 제안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건조, 산업 협력, 거기에 군사 공조 가능성까지 포함한 제안이었습니다. 방위산업의 세계에서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이라면 상대방이 거절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한국이 빠르게 화답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처음엔 절차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협상이란 원래 시간이 걸리는 법이고 조건이 복잡할수록 검토도 길어진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러도 한국 측에서는 명확한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거래가 세상의 반대편에서 조용히 무르익고 있었던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 방산, 원전, 인공지능, 미래 산업을 아우르는 통합 투자 패키지를 체결했다는 소식. 규모는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7조 원. 조건은 단순했고 의사결정은 빨랐으며 성음도 가능하다는 보고가 뒤따라왔습니다. 저는 즉각 내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사우디 수주가 확정될 경우 한국 조선소의 도크, 슬롯이 빠르게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분석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잠수함은 일반 선박과 다릅니다. 특수 설비가 갖춰진 한정된 공간에서만 건조가 가능합니다. 그 공간이 사우디 물량으로 채워지면 우리 순서는 자동으로 뒤로 밀립니다. 내부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사우디 수주 확정 시 캐나다 2032년 인도 일정 보장 어려움.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가성비 좋은 신흥 공급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진지한 전략, 파트너로 삼을 만한 나라는 아니라는 선입견이 제 안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지요. 한국의 중립적인 외교 노선도 왠지 애매하게 느껴졌습니다. 확실한 편을 들지 않는 나라, 어느 강대국에도 완전히 붙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특히 독일은 달랐습니다. 저는 독일을 믿었습니다. 수백 년의 조선 역사, 정교한 잠수함 기술, 나토 동맹국이라는 신뢰관계까지. 독일은 전통이었습니다. 검증된 파트너였습니다. 독일 방산 대표단이 오타와에 찾아온 건 사우디 소식이 터진 직후였습니다. 로비스트를 앞선 그들의 논리는 언제나처럼 유려하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캐나다 현지에 조선소를 짓겠다는 제안, 기술 이전 확대, 그리고 유럽 안보 공동체라는 대의 명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잠깐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신뢰는 속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로비스트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회의실에 모인 몇몇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끄덕임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손에는 독일의 최근 납기 지연 기록이 정리된 자료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와의 잠수함 공동사업에서 독일은 납기를 반복적으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폴란드 방산 사업에서는 계약 지연과 생산 속도 문제가 꾸준히 보고됐습니다. 에스토니아와 핀란드는 결국 한국으로 눈을 돌렸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 나라들이 경험한 지연의 공통점은 기술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은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제때 바다에 뜨지 않았습니다. 반복적으로 패턴처럼 늦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독일이 제안한 캐나다 현지 조선소 건설안을 실무적으로 들여다보니 그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캐나다에는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숙련 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선소 건물을 짓는 건 돈의 문제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배를 만들 인력을 키우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잠수함 한 척을 만들려면 수백 명의 특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용접, 전기, 전투체계, 잠수함 특유의 밀폐 구조를 다루는 엔지니어까지. 이런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최소 수년이 걸립니다. 시설은 돈으로 빠르게 지을 수 있지만 사람은 돈만으로 키울 수 없는 겁니다. 내부 시뮬레이션은 냉정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5년에서 7년 사이에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수치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처음으로 냉기를 느꼈습니다.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퇴역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는 기후 변화로 인해 예상보다 빠르게 열리고 있었고, 러시아는 북극 해역에서의 존재감을 조용히 키우고 있었습니다. 북극의 구멍이 뚫리는 것과 잠수함이 늦게 오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은 그 두 가지가 겹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독일 로비스트는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통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었는데 밤늦게 혼자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니 보고서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독일, 최근 주요 방산 사업 평균 납기 지연 3년에서 6년. 전통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없었습니다. 조선업에서 납기 지연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전략적 패배입니다. 잠수함이 제 시간에 오지 않으면 그 빈자리를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바다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기후도 지정학의 흐름도 우리의 납기 협상을 봐주며 멈춰서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타와의 겨울 하늘은 낮고 무거웠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가로등 빛이 눈송이에 반사돼 창문 밖이 희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런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선택하려 했고 사우디는 미래를 선택했다고. 한국이 침묵하는 이유, 사우디가 움직이는 속도, 독일이 반복하는 패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안에서 캐나다의 위치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독일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게 된 밤이었습니다. 리야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캐나다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캐나다와의 협력을 원하고 북미 시장이라는 상징성은 그 자체로 강력한 카드가 된다라고 생각했지요. 저는 협상가로서의 자신감을 갖고 그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우디 측 관계자들의 눈빛은 협상 테이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탐색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미 결정한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제안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확인하러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협상이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회의실 안에는 조율이 아니라 검증의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내린 결론을 재확인하듯 그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태도를 더 주의 깊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국방차관이 입을 열었을 때 첫 마디부터 묵직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잠수함을 도입합니다. 실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뜻이었지요. 첫 번째 잠수함이 문제를 일으키면
사우디 해군의 잠수함 역사는 첫 장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군사적 손실이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끌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것은 단순히 잠수함 몇 척이 아니었습니다. 설계부터 건조, 승조원 훈련, 유지 보수, 현지 산업 육성까지 하나로 묶인 패키지였습니다. 처음 잠수함을 도입하는 나라 입장에서 이건 완전히 다른 수준의 제안이었습니다. 잠수함 한 척을 사는 것과 그 잠수함을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후자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유럽 업체들은 계약을 쪼개는 구조를 선호했습니다. 설계는 여기서, 건조는 저기서, 훈련은 또 다른 업체에서. 그러다 보면은 책임 소재가 흐려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게 됩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손으로 잡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설계, 건조, 유지, 보수까지 하나로 움직이는 파트너를 원합니다. 라는 사우디 측의 요구에 가장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책임을 나누지 않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구조였습니다. 그날 방위산업 전시회장에서 있었던 일도 잊히지 않습니다. 한국이 공개 전시를 준비하던 잠수함 관련 자료가 갑자기 비공개 세션으로 전환됐습니다. 사우디의 요청이었습니다. 무기 성능과 전투체계의 세부 데이터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었지요. 보통 이런 요청은 계약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나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아직 협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의 자료에 대한 공개 범위를 직접 결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튀어올랐습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었다. 그건 구매자의 태도였다. 아직 서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우디는 이미 한국의 기술을 자신들의 것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오타와 회의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늘어놓고 설명하고 설득하려 했던 그 시간들. 우리가 협상의 언어를 쓰는 동안 사우디와 한국은 이미 계약의 언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로비스트는 그 즈음에도 여전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우디는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니 결국 유럽이 안전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감정적? 제가 리야드에서 직접 본 사람들은 감정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었고 이미 많은 부분을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독일은 관계를 이야기했고 한국은 시간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시간표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준비된 파트너를 택할 뿐입니다. 면담 중 국방차관이 남긴 그 말이 귀국길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파트너. 그 기준 앞에서 캐나다는 어디에 서 있었을까요? 우리는 조건을 내걸고 있었고 그들은 결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면담이 끝난 뒤 사우디 내부 일정표 일부가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호위함 5척을 우선 계약 검토하고 잠수함 사업 요청서 발송 단계에 진입하며 2년 안에 1차 발주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빠르게 역산했습니다. 사우디 물량이 확정되는 순간 한국 조선소의 도크 슬롯은 급격히 채워질 것이었습니다. 잠수함 건조는 일반 상선과 다릅니다. 특수 설비가 갖춰진 도크에서만 작업이 가능하고 그 도크의 수는 한정돼 있습니다. 사우디가 먼저 들어오면 우리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속도로 협상을 이어간다면 캐나다의 납기 일정은 최소 2년에서 3년 뒤로 밀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연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북극 방위 공백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와 한국의 최근 방산 납기 자료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95%가 넘는 납기 준수율. 폴란드에 납품한 다연장 로켓 체계는 계약 일정보다 일찍 인도됐습니다. 중동의 여러 국가에서 진행된 현지 건조 사업도 약속한 기한 안에 완료됐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들을 보며 묘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답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은 자신들의 기록을 차곡차곡 쌓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니라 숫자로, 약속이 아니라 실적으로. 사우디가 한국을 평가하는 기준이 새삼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납기 준수 이력, 현지 생산 실적, 공급망 통합 능력, 그리고 정치적 간섭이 최소화된 관계.
한국은 어느 진영에도 강하게 묶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국의 중립 노선을 약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그것을 장점으로 봤습니다. 어느 강대국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계약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나라. 그 이미지가 사우디에게는 최고의 신뢰 자산이었던 겁니다. 중동이라는 지역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곳입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각국이 저마다의 조건을 달고 관계를 맺으려 하는 그 공간에서 정치적 간섭 없이 거래 자체에만 집중하는 파트너는 오히려 드물었습니다. 한국은 그 희귀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우리가 협상한다고 믿는 동안 사우디는 이미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더 불편한 질문이 따라왔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제 우리가 한국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걸까? 그 질문의 무게는 오타와 공항에 내릴 때까지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리야드의 공기는 협상이 아니라 결정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고 나서야 우리가 이미 줄의 맨 앞에 서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타와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는 국방위원회 청문회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야당 주도로 긴급 소집된 국방조달 청문회였습니다. 청문회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서류 뭉치를 들고 창가에 서서 한동안 밖을 바라봤습니다. 27년 경력 동안 청문회를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도, 언론의 집중 조명도, 공개적인 압박도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리야드에서 돌아온 제 가슴 속에는 이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청문회장은 그 질문들을 공개적으로 터뜨리는 자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청문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방청석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표정에는 절차적 확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역력했습니다. 야당 간사가 첫 질문을 꺼냈습니다. 해리슨 부차관보 2032년 인도 일정 지금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회의실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대답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저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원석에서 웃음 섞인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위원회에 제출됐던 비공개 보고서의 일부가 유출된 것이었습니다. 사우디 수주시 한국 도크 슬롯 포화 가능성 명시, 독일 현지 건조시 최소 5년에서 7년 지연 시나리오 존재. 그 문장들이 야당 의원의 손에 들린 서류에 적혀 있었습니다. 의원이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자 청문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공개 자료가 공개된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독일을 믿고 시간을 잃으려는 겁니까? 야당 의원의 목소리가 청문회장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한 문장에 방청석이 술렁였고 취재진의 카메라가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표정을 관리하려 애썼지만 그게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독일의 문제는 이미 데이터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잠수함 공동사업, 폴란드 방산사업, 그 나라들이 독일을 믿고 기다렸던 시간들. 청문회장에서 그 사례들이 하나씩 언급되기 시작하자 회의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계약은 했지만 배는 아직 바다에 없다는 표현이 등장했을 때 몇몇 의원들의 얼굴에 노골적인 불쾌함이 드러났습니다. 독일 로비스트의 장밋빛 약속과 실제 납기 데이터 사이에 간극이 청문회장에서 공개적으로 해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통은 의회 표결을 통과시키지만 납기는 해군을 지킨다고. 그러나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논의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한 의원이 북극 방위 공백 시나리오를 꺼내 들었습니다. 북극 항로가 빠르게 열리고 있다는 자료, 러시아 북극 함대 증강 데이터, 그리고 잠수함 공백이 5년 발생할 경우 억제력이 얼마나 약화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순서대로 제시됐습니다. 이건 조달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그 말이 청문 회장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극은 저에게 낯선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박사 논문의 주제도 제 경력의 상당 부분도 북극 안보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5년의 공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공백 동안 러시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캐나다가 북극 항로에서 억제력을 잃는다는 것이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을 청문회장에서 제가 답할 수 있는 말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몇 차례 반복했지만 그 말이 힘을 잃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이제는 저를 방어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침묵했고 일부는 야당의 질문에 동조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복도에서 총리실 안보보좌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 번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것, 결단을 미루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독일을 선택하면 전통과 유럽 동맹의 명분을 얻습니다. 하지만 납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속도와 실적을 얻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동맹 구조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선택이 됩니다. 그 사이에서 캐나다는 흔들리고 있었고 저는 그 흔들림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3개의 보고서를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독일 납기 지연 데이터, 한국 납기 준수 기록, 그리고 북극 방위 공백 시뮬레이션. 3개의 서류는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결론은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오타와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서류들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메모했습니다. 한국 측에 직접 연락한다. 그것이 그 밤 제가 내릴 수 있었던 유일하게 정직한 결론이었습니다. 사우디는 계약을 서두르고 있었고 의회는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 방산 대표단이 오타와에 다시 찾아온 건 청문회가 끝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이번엔 긴급 방문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그들의 얼굴에는 위기의식이 역력했습니다. 청문회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독일의 납기 지연 기록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제안은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캐나다 현지 조선소 건설 계획의 세부안, 기술 이전 범위 확대, 그리고 유럽 안보 공동 운명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잠수함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와 함께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로비스트의 말은 여전히 매끄러웠습니다. 회의실 안의 몇몇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는 독일의 최근 납기 지연 타임라인이 정리된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잠수함 공동사업, 예정보다 수년 지연, 폴란드 방산사업, 계약 조건 재조정 반복, 평균 납기 지연 3년에서 6년. 저는 그 자료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측 대표가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복합 무기 체계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든 비슷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게 아니라 반복된 거라고. 한 번의 지연은 예외입니다. 2번의 지연은 우연입니다. 3번의 지연은 구조입니다. 독일의 납기 문제는 이미 구조가 돼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침묵이 길어지던 그때 화상 연결 화면이 켜졌습니다. 서울에서 한국 방산업체의 최고 경영자가 접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사말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1번 함 인도 시점, 계약 확정 후 수년 내. 전략 납품은 그로부터 10년 안, 단 6개월 내 계약 확정이 전제입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사우디 일정이 확정되면 생산 슬롯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화상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조건을 제시하는 쪽이 아니라 조건을 선택하는 쪽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그 짧은 문장들 안에서 무언가가 뒤집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늘어놓는 동안 한국은 이미 일정표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택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우리에게 마감 기한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대표단은 어색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독일의 모호한 약속과 한국의 냉정한 시간표가 나란히 놓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대비는 어떤 말로도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총리실에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독일이냐 한국이냐 이제 선택하십시오. 짧고 단호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유럽과의 연대를 중시하는 쪽은 독일을 밀었고 군 내부는 납기를 우선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또다시 지연되는 잠수함 사업이라는 헤드라인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여론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서 두 가지 선택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독일을 선택하면 설명하기 쉬운 결정이었습니다. 유럽과의 동맹, 전통의 신뢰, 북미와 유럽을 잇는 안보, 연대라는 명분은 의회에서도 언론에서도 통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납기가 밀리면 그 명분은 북극의 찬바람 앞에서 아무런 방어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동맹 구조 밖에 있는 나라, 우리가 전략 파트너로 공식화한 적 없는 나라, 하지만 한국은 약속한 날짜 배를 내놓는 나라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에서 바다를 지키는 일에서 그 전부가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무실에 남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27년의 경력 동안 저는 늘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선명하게 갈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명분은 독일을 가리켰고 현실은 한국을 가리켰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 사실을 입 안에서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독일을 선택하면 안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안전은 과거의 이미지일 뿐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하청국이 아니다. 그들은 조건을 거는 쪽이 아니라 조건을 선택하는 쪽이다. 우리가 갑이 아니었다. 그 인정이 제 자존심 한켠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밤이었습니다. 부산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는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27년 경력의 전략가로서 저는 현장 방문이 종종 홍보용 행사로 전락하는 것을 숱하게 봐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시설, 준비된 브리핑, 카메라 앞에서만 돌아가는 기계들, 방산업체들이 외국 관료를 상대로 보여주기식 투어를 하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패턴을 잘 알고 있었고 이번 방문도 비슷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완전히 지우지 못한 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방문의 목적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감동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브리핑 자료에서 본 납기 준수율 수치가 실제 현장에서도 유지되는지 3D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준 공정 계획이 실제 도크에서도 그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 그게 이번 방문의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적을 머릿속에 단단히 새기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부산 조선소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담당자가 저를 도크 입구로 안내하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구조물들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도크 세 곳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잠수함 선체가 조립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호위함이 마감 작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쉬지 않고 움직였고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움직임이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확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시계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부품이 제자리에서 제 시간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처음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홍보용 투어라는 선입견이 그 순간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이건 보여주기 위한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도크 안으로 들어가자 규모가 더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잠수함 선체 하나가 눈앞에 서 있었는데 그 크기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 옆으로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고 위에서는 거대한 크레인이 선체 부품을 정밀하게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소음이 가득했지만 그 소음 안에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무작위로 뒤섞인 소리가 아니라 각자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만들어내는 일정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리듬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 현장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현장을 이런 식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라고. 브리핑룸으로 이동한 뒤 담당자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최근 주요 해외 방산 사업의 납기 준수율 데이터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95%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잠깐 멈췄습니다. 독일의 평균 납기 지연이 3년에서 6년이라는 데이터를 며칠 전에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 그 두 숫자가 머릿속에서 나란히 놓이는 순간 무언가가 선명하게 정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폴란드에 납품한 다연장 로켓 체계는 계약 일정보다 일찍 인도됐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중동 현지 건조 사업도 약속한 일정 안에 완료됐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가 유럽에서 한국으로 눈을 돌린 이유가 이제 숫자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을 버린 겁니다. 담당자가 화면을 전환하자 3D 건조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계약 확정 후 수년 내 1번함 인도, 그로부터 10년 안에 전략 납품, 각 단계별로 공정 일정이 촘촘하게 짜여 있었고 어느 지점에서 어떤 작업이 완료되는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계약 시점이 늦어질 경우 일정은 자동 조정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서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건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담담하게 서술한 문장이었습니다. 도크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풀렸습니다. 도크는 이미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미루는 만큼 우리의 자리는 좁아집니다. 하지만 한번 약속하면 지킵니다. 그러니 빨리 결정하십시오. 오후에는 잠수함 기술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3600톤급 선체, 리튬이온 배터리 적용, 3주 연속 잠항 가능, 통합 전투체계 고도화. 저는 그 스펙을 들으며 유럽의 최신 디젤 잠수함 모델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비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일부 항목에서 한국의 기술이 유럽과 동등하거나 앞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잠깐 펜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따라잡히는 게 아니라 이미 추월당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그 생각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적용은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납축전지 방식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고 충전 시간이 짧으며 잠항 지속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3주 연속 잠항이라는 수치는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 뒤에는 수년간의 기술 개발과 실전 검증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브리핑 자료를 읽으면서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있다는 것과 그 기술을 실전에서 검증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후자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다시 도크로 나갔습니다. 현장 엔지니어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 공정관리 전광판에는 실시간 진척률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초 단위로 맞아떨어지는 교대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인력이 이어받는 작업의 지점, 마무리해야 할 공정,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확인 절차가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교대 시간에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앞조가 어디까지 했는지, 뒷조가 어디서부터 이어받아야 하는지가 전광판 하나로 공유됐고 인수인계에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효율이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훈련된 효율이 자연스러움처럼 보일 때 그건 이미 문화가 된 것입니다. 현장 엔지니어 한 명이 옆에 서 있던 저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납기를 못 지키는 건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 문제입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이 제가 수십 년간 가지고 있던 선입견 하나를 조용히 부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납기 지연을 기술의 복잡성 탓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렵고 정교한 무기 체계는 예측이 어렵고 지연은 그 복잡성의 대가라고. 그런데 그 엔지니어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관리라고. 독일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바다는 조용했지만 도크는 전쟁터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도크 앞에 서서 처음으로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오판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가성비 좋은 신흥 공급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속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증명했습니다. 전통은 설명이었고 시스템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날 부산 조선소를 떠나면서 이 방문이 단순한 현장 확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제 안에서 바뀌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기술 브리핑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전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납기 준수율 95%, 3주 연속 잠항, 리튬이온 배터리, 통합 전투체계. 그 숫자들이 저를 잠들지 못하게 한 건 그것들이 단순한 스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제가 수십 년간 유럽이 앞서 있다고 믿었던 영역들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계속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본 것이 맞는가? 저 숫자들이 실제인가? 혹시 내가 잘 준비된 쇼에 감동받은 것은 아닌가? 그러나 아무리 의심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공정관리 전광판의 실시간 수치, 초 단위로 맞아떨어지던 교대, 담담하게 숫자로만 말하던 현장 엔지니어, 그것들은 연출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튿날 오전, 한국 측이 추가로 보내온 브리핑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6,000톤급 수출형 호위함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저는 첫 장을 펼치는 순간부터 몸이 굳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 탄도미사일 탐지와 요격을 통합 설계한 구조, 통합 마스트 설계로 레이더에 잡힐 확률을 낮춘 선체. 저는 그 항목들을 읽으며 조용히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독일 모델에는 없는 기능들이었습니다. 프랑스 모델과 비교해도 일부 항목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축소형 이지스가 아닙니다. 전략적 방공 플랫폼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사우디가 이 호위함을 원하는 이유, 홍해에서의 해상 통제권,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빠른 전력화. 그들은 기술을 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사고 있었습니다. 빠른 납기, 통합된 패키지, 즉각 운용 가능한 전력, 그 조합을 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내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는 함선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든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존 회전형 레이더는 탐지 방향이 바뀌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고정형 위상 배열은 동시에 여러 방향을 탐지하고 여러 목표를 추적하며 동시에 요격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홍해처럼 다방향 위협이 존재하는 해역에서 이 능력은 단순한 기술 우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자료를 읽으면서 천천히 소화했습니다. 사우디가 단순히 잠수함이 아니라 이 호위함을 먼저 발주하려는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방산업체 최고 경영자와 직접 대화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설명이 길지 않았고 숫자로 말했으며 약속한 것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말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운용 가능한 전력을 파는 겁니다. 설계부터 건조, 훈련, 유지 보수, 현지 산업 육성까지 하나로 묶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물건을 팔고 돌아서는 구조가 아니라 그 나라의 해군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구조였습니다. 유럽은 분리 계약을 선호했습니다. 각 항목을 따로 발주하고 각 업체가 자기 몫만 책임지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책임 아래 묶는 방식이었습니다. 책임을 나누는 쪽과 책임을 떠안는 쪽의 차이는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유럽 방식에서 문제가 생기면 각 업체는 자신의 범위 밖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설계가 잘못됐으면 건조사 탓이고 건조가 늦어지면 설계사 탓이었습니다.
책임이 분산된 구조에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은 언제나 발주국 자신이었습니다. 한국의 구조에서는 달랐습니다. 문제가 어디서 생기든 한국이 책임졌습니다. 그 차이가 처음 잠수함을 도입하는 나라에게 얼마나 결정적인 차이인지를 저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다만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묵직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대국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그 문장은 강했습니다. 겸손한데 강했습니다. 허세가 없는데 단단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협상 테이블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국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사람들, 전통을 내세우는 사람들, 관계를 강조하는 사람들, 그런데 단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다른 어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보다 더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 나라의 기록을 봤기 때문입니다. 납기 준수율 95%, 조기 인도 사례, 현지 건조 완료 기록, 그것들이 그 문장의 근거였습니다.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밤바다는 조용했지만 항구에는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크레인들이 밤에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낮에 제가 봤던 그 크레인들이 밤에도 같은 속도로, 같은 정확함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이라고 속도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날이 바뀐다고 공정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날짜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공급자가 아니다. 전략을 설계하는 나라다. 그리고 그 확신 뒤에는 불편한 자각이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이미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 일부는 넘어서 있었습니다. 납기는 관리의 문제였고 한국은 그 관리를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전통은 과거를 설명하고 시스템은 미래를 만든다는 말이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안에서 살아있는 문장이 됐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유럽의 전통을 신뢰의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그 기준이 흔들리는 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판단의 틀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저에게 필요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 격차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 격차가 내가 오랫동안 앞서 있다고 믿었던 방향에서 왔을 때는요.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자존심의 일부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더 냉정하고 더 정확한 판단을 채워 넣기로 했습니다. 창밖의 크레인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날이 바뀌어도 그 크레인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부산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식이 터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의 1차 방산 패키지 협력을 공식 가속화한다는 발표였습니다. 호위함 사업 우선 협상자 지위 확보, 잠수함 요청서 일정 단축,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그 소식을 받아 다뤘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처음 읽었을 때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숫자가 더 선명해지고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리야드에서 국방차관을 만났을 때 저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우디의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딘가에서 우리에게도 충분한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조건을 따지는 동안 사우디는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리야드 회의실에서 봤던 그 눈빛들, 전시회장에서 한국 자료를 비공개로 전환시키던 그 태도들, 그 모든 것이 이미 결정이 내려진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혹은 알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면서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겁니다. 그 자기 기만의 대가가 이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중동 물량 일정이 확정될 경우 북미 프로젝트 일정은 재조정됩니다. 외교적으로 표현됐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조금도 외교적이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는 결단하는 국가에게 간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결단을 미뤘습니다. 독일이냐 한국이냐를 따지는 동안, 청문회장에서 설명하는 동안, 총리실과 조율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 시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우디가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조선소의 도크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결단하는 나라가 먼저 들어오고 망설이는 나라는 뒤로 밀렸습니다. 우리는 망설였습니다. 오타와 여당 내부에서 긴급 전략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야당은 이미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지연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 라는 표현이 기사 제목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다시 라는 단어가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결단을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고 그 대가를 치르는 패턴이 반복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같은 패턴의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군 내부 보고는 더 냉정했습니다. 사우디와 이집트, 모로코가 동시에 한국과 협력을 확대할 경우 캐나다의 납기 목표, 달성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진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세 나라가 동시에 한국 조선소의 도크를 채우기 시작하면 우리가 들어갈 슬롯은 더욱 좁아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에 앉아 있으면서 손에 들린 펜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뭔가를 써야 하는데 쓸 말이 없었습니다. 쓸 수 있는 말이 있었지만 그 말을 쓰는 순간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브리핑 담당 장교가 화면을 통해 중동 판도 변화 시뮬레이션을 설명했습니다. 사우디는 6,000톤급 호위함과 탄도미사일 방공망, 그리고 잠수함 첫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모로코도 유사한 패키지를 검토 중이라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그 세 나라가 한국 방산 체계를 기반으로 해군을 구축하게 되면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해군 구조가 한국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같은 플랫폼을 쓰는 나라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훈련 체계, 같은 유지 보수, 네트워크, 같은 업그레이드 경로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 네트워크가 완성되면 이후 새로운 나라가 그 지역에서 해군을 구축할 때 자연스럽게 같은 체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해군 생태계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장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판매가 아닙니다. 해군 균형이 바뀝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동의 해군 질서를 새롭게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조가 완성되면 이후의 추가 계약도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흘러갑니다. 한국은 판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판 위에서 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자리에 남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27년 경력 동안 저는 늘 판을 짜는 쪽에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에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조건을 걸고, 어떤 동맹 구조 안에 상대를 배치할 것인지를 계산하는 쪽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안서를 들고 한국을 찾아갔을 때도 저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한국이 우리의 제안에 감사해야 한다고, 그 시각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지금의 저는 압니다. 한국은 기회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신들의 판을 만들고 있었고, 캐나다는 그 판에 초대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메모지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설득해야 한다. 그 순간 캐나다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선택하는 국가에서 선택받아야 하는 국가로,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다리지 않는다. 준비된 국가만 택한다. 우리가 준비된 국가인지를 증명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캐나다는 처음으로 줄의 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줄의 앞을 되찾으려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사우디는 결단했고 우리는 토론했습니다. 이집트는 검토 중이었고 우리는 여전히 조건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기다리는 국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글로벌 안보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올라온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시스템 수준의 해군 파트너로 부상. 저는 그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해군 현대화의 핵심 공급국으로 한국이 명시돼 있었고 단순한 무기 판매국이 아닌 통합 설계 국가라는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문장 앞에서 저는 오랫동안 멈췄습니다. 통합 설계 국가.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나라의 해군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지 그 설계도를 그리는 나라였습니다. 설계도를 그리는 나라는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나라와 다릅니다. 설계도를 가진 쪽이 이후의 모든 추가 계약과 유지 보수의 흐름을 쥐게 됩니다. 그 구조를 가장 먼저 완성하는 나라가 그 지역의 해군 질서를 오랫동안 규정하게 됩니다. 한국은 그 자리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세계가 비로소 알아챘습니다. 글로벌 싱크탱크가 보고서를 쓰고 국제 언론이 기사를 내보내고 방산 전문가들이 분석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자리에 와 있었고 세계는 이제 막 그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총리실에 제출할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장은 여러 번 고쳤었습니다. 제가 쓰려는 내용이 제 오랜 확신들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결론, 전통이 아니라 기록을 믿어야 한다는 논리, 그리고 우리가 조건을 거는 입장이 아니라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라는 현실, 그 문장들을 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27년 경력의 전략가가 자신이 틀렸다고 쓰는 것은 단순히 의견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쌓아온 판단의 틀 자체를 수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작업이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고 현실이 말하고 있었으며 부산 도크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문장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조선 산업은 금융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숙련과 시스템과 납기 관리의 직접 산업입니다. 우리는 독일의 약속이 아니라 한국의 기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보고서를 닫을 수 있었습니다. 총리실 회의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납기 데이터, 기술 비교, 도크 슬롯 현황, 북극 방위 공백 시나리오, 숫자들을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회의실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반박이 없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고 상황은 선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조건을 늘릴 입장이 아닙니다. 일정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동의였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인정이 그날 그 회의실에서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부산 도크를 떠올렸습니다. 정확히 움직이던 크레인, 초단위로 관리되던 공정, 실시간으로 표시되던 진척률, 그리고 그 현장 엔지니어의 말. 납기를 못 지키는 건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 문제입니다. 저는 그 말이 단순한 현장 언어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그건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올라선 이유를 압축한 문장이었습니다. 기술은 많은 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상태로 내놓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내는 나라는 더욱 드뭅니다. 한국은 그 드문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드물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고 반복됐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은 움직였고 북아프리카는 검토 중이었으며 북미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오타와의 봄바람을 맞으며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겨울 내내 낮고 무겁던 하늘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강대국은 목소리로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과로 증명한다는 것을. 독일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전통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고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흔들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패턴처럼 흔들렸습니다. 한국은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도 거창한 동맹의 언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나라였습니다. 다만 결과가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짜, 정확한 공정, 책임지는 구조, 쉬지 않는 크레인. 그것들이 쌓이고 반복되고 세계 곳곳에서 기록으로 남으면서 한국은 조용히 신뢰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질서는 힘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약속으로 바뀝니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날짜로, 선언이 아니라 실적으로, 주장이 아니라 기록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증명 앞에 서서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선택하는 입장에서 선택받아야 하는 입장으로 그 전환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고 현실을 외면하는 전략가는 결국 조직도 나라도 지키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27년 경력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이제 새롭게 이해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가 선택하는 국가라고 믿었습니다. 27년의 경력이 그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수십 번의 협상 테이블이 그 확신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도크에서 그리고 리야드의 회의실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전통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을 지키는 국가가 질서를 만든다는 것을. 한국은 강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방법을 증명했습니다. 전통은 무너질 수 있지만 시스템은 반복됩니다. 우리는 협상을 했고 그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을 요청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부산 도크 앞에서 말을 잃은 해리슨의 모습처럼 한국은 말이 아닌 결과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